우리가 지난주부터 소양윤리를 들어왔는데 소양윤리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자 라고 하면서 여기 보시면 제시문으로 나와 있는 게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너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한 부분을 따왔어요. 한번 보죠. 1980년대 미국 의회에서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를 89km에서 104km로 상향 조정하자 운전자들은 시간을 절약하였지만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는 늘었다. 몇 년이 지나 경제학자들이 제한 속도를 높여 얻은 이익을 속도를 높여 추가로 발생한 사망자 수로 나누었다. 경제학자들답지요. 그러자 15km를 더 빠르게 차를 몰 때 한 사람을 희생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은 154만 달러, 약 17억 6천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사람의 사망자 수를 이제 경제적인 가치로 환원해서 계산한 건데, 도대체 이건 그러면 이득이란 얘기예요, 경제학적으로는 여러분. 속도를, 제한 속도를 시속이겠지. 시속 89km에서 104km로 늘렸을 때, 속도를 늘렸을 때, 사망자 수는 늘었어. 하지만 그거를 비용 측면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속도를 늘려서 뭐가 있는가? 사망자를 하나하나 다 비용으로 본 겁니다. 봤을 때 이익이 있어요. 플러스 경제적 이익, 경제적 이익. 그렇다면 속도를 올린 건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뭡니까? 잘한 일이지. 공리주의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직 안 배웠지만. 그러면 이런 어떤 제시문을 보고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를 올려야 할까 낮춰야 할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학생용 교과서고요. 여러분이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건 교사용 교과서이기 때문에 답이 나왔지만 답은 일단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소양윤리에는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중요한 표현 나왔어요. 의무론을 앞에서 정의를 내렸죠. 의무론은 뭐래?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는 이론이랍니다. 하나 더 공리주의가 있답니다. 의무론과 공리주의. 즉 의무론과 공리주의 사상은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행위. 여기서 행위는 액션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행위하는 사람이죠. 사람.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 행위자가 나오죠. 행위자. 자에다가 별표하세요. 행위가 아닌 행위자. 그 행위자의 관심을 기울이는 뭐 하세요? 뭐가 있답니까? 덕윤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무론과 공리주의가 한 세트, 덕윤리가 하나가 돼요. 기준은 행위의 기능을 맞추느냐, 행위자의 초점을 맞추느냐입니다. 최근에는 도덕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등장했다. 최신의 어떤 접근 방식 얘기하는 거고, 이러한 서양 윤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과 의의를 지니며 현대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이게 서양 윤리 이제 우리가 다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3개,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런 어떤 서양 윤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윤리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우리 지난주 동양윤리 했잖아요. 동양윤리, 유교와 불교와 도교가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대 윤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지를 배웠다라면 우리는 오늘은 서양윤리 3개죠.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가 각각 어떻게 현대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지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게 현대 윤리 문제예요. 경제학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이익을 봤어. 그렇다면 우린 윤리적으로 접근했을 때 과연 속도를 높이는데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를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뭘 가지고?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각각 다르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의무론이 나옵니다. 의무론. 고대의 의무론이 있고 현대적인 의무론이 있어요. 자, 의무론 윤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에다가 초점을 맞춘다고요? 행위. 행위 그 자체입니다. 행위한 사람 말고 행위. 행위가 의무에 부합하는가에 따라 의무에 부합하면 옳고 의무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른 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는데 자연법 윤리 배웠었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윤리, 토마스 아퀴나스면 중세시대 때고 기독교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자연법 윤리에서 자연법 중에 뭐가 있었어요? 신의 자연법이 뭐야? 신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게 자연법이고, 자연법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자살하면 안 된다잖아. 그지?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자살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자살했냐 안 했냐가 중요해요. 행위.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봤을 땐 들어보면, 사연을 들어보면 와 정말 자살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동정이 가더라도 의무론에 의하면 했냐가 중요해. 뭐가 어떻든 했어? 그럼 그 사람은 지옥 가요. 자연법이 어긋난다는 얘기죠. 의무론에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행위 그 자체만 보는 거니까. 그런 얘기야. 행위가 의무에 부합하는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그래서 의무론 윤리의 대표적으로 첫 번째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주치세요. 자연법이 나오고 있죠. 여기 자연법 윤리와 칸트 윤리가 있다. 뭐에? 의무론에. 그러니까 의무론도 두 개인 거야. 의무론도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연법과 칸트. 자연법과 칸트 둘 다 의무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 먼저 의무론 중에 뭐부터 보자고 말합니까? 자연법 윤리를 먼저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법 윤리는요, 아퀴나스 이전에도요, 스콜라 철학에, 자, 뭐가 있었어요? 자연법이 있었지, 기독교 이전에. 근데 일단 그 자연법이든 저 자연법이든 자연법 윤리는 이거야, 이거. 이게 있대요. 보편타당한 법칙인 자연법이 있고, 여기 중요한 표현이야, 이거. 자연법은 어떤 법칙이야? 보편타당한 법칙이야. 얘들아, 보편타당하는 어떤 말이 숨겨져 있어? 모든 사람이면 누구나야. 예외 없어요. 보편타당하다는 얘기는 누구한테는 옳고 누구한테는 옳지 않는 게 아니야. 누구한테나 옳은 거야, 이거는. 예외 없이 써놔. 보편타당하다가 써놔요. 예외 없이.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예외 없이 다른 말로 100%야. 쌤 이건 거의 자연법칙인데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연법칙은 보편타당하죠. 이해하고 있어요, 스님? 여러분은 스님 말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물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얼죠? 그건 보편타당하지. 뭐가 없다는 얘기야. 예외가 없다는 얘기야. 미국에서 물이 영하 0.5도가 되어 얼어요? 아니잖아. 미국에서 영하가 되든 우리나라에서 영하가 되든 구석기 시대 때 영하로 떨어지든 지금 현재 영하로 떨어지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물이라는 성분은 영하가 되면 얼어요. 그게 바로 뭔데? 예외 없다. 100%다. 다른 말로 보편 타당하다야. 근데 그거를 인간 사이에 적용했어. 굉장한 거야. 자연이 아니라. 알겠니? 보편타당한 법칙이라고 하잖아. 법칙. 100%의 법칙. 예외 없는 법칙. 그게 뭐래? 자연법이래. 그러면 자연법은 누구나 지켜야 되는 거야. 알겠니? 신분에 상관없이, 공간에 상관없이. 그게 자연법이야. 아, 느낌 가져야 됩니다. 자연법 윤리는 보편타당한 법칙인 자연법이 존재하고,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때요. 내 주장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선생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시면 안 돼. 자연법이 존재하고, 두 번째, 이제 계속 이론을 전개하죠. 그러면, 이게 있다라고 본다면, 자연법이 있다고 본다면, 이제 인간은 뭐야? 누구나잖아. 인간은 누구나. 이 자연법을 알 수 있대요. 선생님 저는 모르겠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말해. 알 수 있대, 인간은. 누구나. 왜? 인간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발표해. 이성. 우리 집에 있는 나의 친구, 나의 프렌드인 뭐가 있을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 벨라라는 불독이 있어. 프렌드야. 거의 브라더 같아. 근데 걔는 내가 프렌드라고 느끼지만 걔는 뭐야? 걔는 불독이잖아요. 불독. 걔는 이성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이성을 있기 때문에 이 자연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대요. 이게 두 번째야. 얘들아 봐봐. 이론을 전제하는 순서를 보세요. 첫 번째 뭐래? 100%의 법칙인 자연법이 있다. 이게 와. 두 번째,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자연법을 알 수 있다. 됐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같이?
그럼 여러분도 뭡니까? 여러분도 뭘 알 수 있어요? 자연법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자연법? 보편타당한 법칙인 자연법. 이게 지금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확장시켜 나가고 있잖아, 선생님이랑 지금 같이. 그럼 무작정 보면서 보는 게 아니라 암기하는 방법, 머릿속에 오래 남는 방법은 개념을 확장시키고 넓혀가고 순서대로 쫓아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이런 자연법 윤리에 대표적인 사상가가 누가 있냐? 여러분 교과서, 이거 비상교과서입니다. 아퀴나스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퀴나스가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다. 이 사람은 자연법 윤리의 대표적인 사상가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상가인 아퀴나스는 자연법이 인간에게 본성으로 담겼으며, 와, 장난 아니죠? 인간에게 태어날 때부터 본성으로 자연법이라는 게 안에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위장이나 간이나 폐를 가지고 태어나듯이 모두 갖고 태어나는 거야. 자연법도 갖고 태어나는 거야. 담겨 있대요. 담겨 있으며, 자, 이제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뭐에? 아퀴나스의 자연법입니다. 아퀴나스의 자연법. A. 자기 보존.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자살 안 돼요. 자살은 자기 보존인 자연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종족 보존, 살인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써요. 타인 살해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뭐 해야 돼? 결혼해야 됩니다. 독신 안 돼요. 선생님 결혼 안 하고 아이를 낳으면요, 그냥 다 포함한 거야. 선생님이 결혼이라는 얘기는 정말 말 그대로 결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까지 포함한 거야. 그리고 결혼 안 하고 출산하는 것까지 포함한 거야. 그냥 제도적으로 너무 막 까다롭게 굳는 친구들 있죠. 선생님 저는 결혼할 건데 아이는 안 낳을 거예요. 그러면 자연법을 지키는 건가? 안 지키는 거예요. 종족 보존이야. 뭐 하란 얘기야? 출산해라 이겁니다. 출산해라. 종족 보존. 그리고 마지막에 C. 진리추구. 진리추구는 뭔데? 하나 더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추구에 써요. 크리스트교의 진리추구야. 아퀴나스야. 하나님 나왔어 이제. 잊지 마. 크리스트교의 진리추구야. 진리추구와 같은 자연적 성향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묶어요.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렇게 두 줄을. 아퀴나스의 자연법. 자,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여러분 교과서에는 없지만 스콜라 철학의 대가로, 스콜라 학파라고 말하는데, 스콜라 철학의 대가로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플러스 크리스트교 신앙에 도입한.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등장하기 전이에요. 그치? 그럼 이 그리스 철학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크리스트교입니다. 그리스도교. 크리스트교를 더했어. 절충해서 신앙과 이성, 크리스트교로 상징되는 신앙,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철학의 이성의 조화를 깼다. 누가? 아퀴나스가. 그 얘기야 그냥. 대표적인 저서로는 신학대전이라는 책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학은 당연히 크리스트교의 신학이겠죠. 여러분이 외울 건 세 가지입니다. 자기보존, 종족보존, 진리추구. 누구의 자연법? 아퀴나스의 자연법. 주장한다. 그는 계속해서 갑니다 이제. 아퀴나스 얘기로. 그는 이것도 유명한 말이죠.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여기서 선이 뭔데? 자기보존, 종족보존, 진리추구야. 알겠니? 그러면 악은 뭐겠니? 자기보존 안하고 자살하고 아이 안 낳고 크리스트교를 안 믿고 그런 건 악이야.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와 같은 이 말 나오면 아 이거 누구야? 아퀴나스와 같은 자연법의 기본 원리를 발견하여 윤리적 실천을 하는 것은 뭐래? 아 저 이거야. 자연법을 발견하고 지키는 게 뭔데? 의무야. 그래서 의무론이에요. 자연법은. 의무는요 선택적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절대적 의무예요. 인간이면 누구나 자연법을 알 수 있듯이 인간이면 누구나 해야 돼. 선택이 아니라고 말했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하고 싶을 때나 하기 싫을 때나 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이건 칸트의 의무론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의무라고 본다. 이는 인간의 본성뿐만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 나아가 말하잖아. 여기서 인간의 본성뿐만 아니라 자연의 질서, 자연법, 나아가 신법에도 뭐 하는 거야? 부합하는 거야. 뭐가? 이걸 지키는 게, 자연법을 지키는 게 신의 질서에도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계속해서 아퀴나스 얘기가 이어졌습니다. 몇 줄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수많은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수많은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회과학이 아닙니다. 얘는 철학이지. 어려워요. 괜찮아요. 생활관리에서는 여기서 끝나요. 해서 우리는 의무론의 첫 번째 뭘 봤습니까? 아퀴나스의 자연법을 봤습니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의무론의 첫 번째 자연법 윤리 중에도 아퀴나스의 자연법이 비상교과서에 나왔어요. 왜 비상을 하냐면 광명은 미래인인데 명문이랑 광북이 비상이라서 나중에 광북이 올 거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 비상교과서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통할 겁니다. 자, 다음. 정말 우리가 생활과 윤리하면서 가장 많이 다룰 학자가 누구야? 칸트. 징글징글하게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칸트 전문가가 돼 있어요, 아마. 어떤 친구는 자기가 독일에 가서 칸트를 전공하겠다는 친구도 있어요. 칸트는 얘들아 윤리에서 법칙이라고 말하잖아? 지켜야 한다는 얘기야. 머릿속에 떠올려. 법칙. 선생님 법칙은 저는 안 돼. 의무야. 칸트가 말하는 뭐? 별표하세요. 도덕법칙. 야, 도덕법칙이란 말 자체를 누가 써요? 칸트만 써요. 그래서 도덕법칙 나오면 그냥 칸트를 떠올려요. 여러분의 선배들은. 하도 많이 해서 자동으로. 칸트는 도덕법칙을 그 다음 좋죠.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이야. 와, 이건 무시무시한 말이지.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예외 없다는 얘기야. 써. 예외 없어. 예외 없이. 선생님 지구가 멸망하는데도요? 당연하죠. 내일 지구가 멸망할 건데 오늘도 6시에 일어나야 돼요? 예외 없이 무조건이잖아. 선생님 오늘 방학도 아니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오늘은 늦잠 잘게요. 안 된다니까? 칸트에 의하면 일어나야 돼.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형광펜을 바꿔서 더 중요한 색깔로 써주세요. 뭐? 정언명령. 역시 칸트만 쓰는 단어입니다. 정언명령의 형태로 제시한다. 그러면 옆에 봐봐요. 정언명령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언명령이라는 단어와 함께 비교하면서 봅시다. 다 보이죠? 하면 자, 가언명령은 if야 if. 조건적 명령이야. 조건. 내가 아침 6시에 매일매일 일어나면 엄마는 나한테 뭐 해줄 거야? 조건이죠. 조건 알았지? 내가 이거 하면, 만약 이런다면. 근데 정언은 뭔데? 무조건적 명령, 예외 없다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언명령은 자, 만일 뭐뭐 하면 뭐뭐 해라야. 만일 여러분이 건강이 허락하고 기분이 좋다면 내일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다면 매일 6시에 일어나 이거지. 하지만 정언명령은 상관없이 무조건 일어나 이겁니다. 그래서 가언명령의 적용 방식은요.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뭐?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야. 조건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그 명령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정언명령은 말 그대로 예외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해 가시죠? 현준아. 가언명령과 정언명령의 내용 이해 가시죠? 자, 가언명령의 가치.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한 일종의 수단이야. 수단. 하지만 얘는 너무 중요한 표현 나와 이제. 여기서. 가언명령의 핵심은 수단입니다. 얘가 방학 동안에 6시에 일찍 일어나서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기 위해서 엄마가 당근을 제시하겠지. 용돈을 올려줄게. 그럼 용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지? 그럼 뭔데? 일찍 일어나서 얘가 뭔가를 계획적으로 하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정언명령은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야. 6시에 왜 일어나는 거야? 그게 목적이야. 그 자체가. 자, 이제 윤리로 가볼게요.
가업명령을 우리가 윤리에 적용시켜 볼게요. 거짓말은 하지 마. 근데 그게 착한 거짓말이라면 해도 돼. 그건 가업명령이에요. 조건이 붙었잖아. 근데 정업명령은 뭐야? 절대 안 돼요, 거짓말은. 하늘에 두 쪽 놔도 안 돼요. 우리 아빠가 죽는데도요? 아니, 예외가 없다니까요. 아빠가 죽고 가족이 몰살당하더라도 거짓말은 하면 안 됩니다. 저기, 적군이 쳐들어왔어. 적군이 들어왔는데, 우리 아빠가 쫓기고 있어, 사실. 적들이야. 아빠는 발견되는 즉시 죽을 거야. 근데 아빠가 숨어 있어? 물어봤죠. 네 아빠 어디니? 거짓말하면 안 되지. 저기 있어요. 아빠가 아니야, 그거. 그럼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거짓말해서 아빠가 죽었잖아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건 정한명령이 아니라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그 말 자체가 뭐야? 목적이야. 알겠어요? 근데 아빠가 죽을 수 있으니 거짓말을 해야겠어요. 그럼 뭔데 그건? 수단이죠. 이해하십니까? 행위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 너무 중요해. 그거 누가 얘기한 거야? 칸트가. 선생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언명령으로서의 의무지. 의무. 도덕법칙은 정언명령의 형태로 제시하면서 도덕법칙은 말 그대로 법칙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따라야 되고 그 자체가 뭐다?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가언명령과 정언명령? 아우, 칸트는 여러분 이해 너무 잘해, 선배들도. 너무 좋아해, 칸트. 왜? 칸트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답이 명확해요. 과학입니다, 거의. 그러니 안 틀려. 그러니 여러분 선배가 칸트를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좋아하지. 애매한 게 싫지. 얘는 뭐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언제나 같은데 과학이라니까요. 오케이. 과학은 이해하기 없다고 생각하시면요, 과학만큼 명확한 게 없어요.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답을 주잖아, 우리한테. 오케이. 그는 누군데 여기서 그는 칸트야. 칸트는 인간이 이성에 의해 정언 명령을 파악하고 똑같이 의무론과 위에서 봤던 자연법과 역시 인간은 이성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대? 정언 명령을 파악할 수 있대요. 자연법은 이성에 따라 자연법을 알 수 있다고 말했잖아. 칸트는 이성에 따라 정언 명령을 파악할 수 있고 그걸 순수하게 따르려는 의지. 또 나와. 뭐? 칸트만 쓰는 단어. 선의지. 정언 명령, 도덕법칙, 선의지 다 누가 만든 단어들입니까? 칸트가. 선의지. 선의지는 뭐야? 이성에 따라 정언명령을 파악하고 그것을 순수하게 따르려는 의지랍니다. 어떤 조건 같은 거 안 붙이고 순수하게 그 정언명령을 따르려는 의지, 그것을 선의지라고 했다. 살펴보세요. 칸트는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세상 밖에서라도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의지 뿐이다. 너무 중요한 표현 쓰세요. 여러분 안 나왔으면 여러분 교과서에 없죠? 쓰세요.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 예, 이거 너무 잘 나와.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세상 밖에서라도 써.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only 선의지. 너무 잘 나오는 표현입니다. 선의지 뿐이다. 여러분이 이 문장을 쓰고 있지만 기억하기 너무 길잖아요. 그럼 짧게 기억하는 방법은 뭔데? 칸트한테 무조건 옳은 건 뭐야? 선의지. 알겠어? 가장 선한 건 뭐야? 선의지. 선의지. 오케이.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칸트 윤리에서는 이러한 선의지가 동기인 행위만이 옳은 행위이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동기가 뭐 해야 돼? 선의지가 동기가 돼야 돼. 선의지가 동기인 행위만 옳아. 바꿔 말할게요. 자, 여기 우물이 있어. 저기에 3살짜리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3살짜리 아이가 우물에 이렇게 몸을 기울이고 있어. 곧 빠질 것 같아. 걔를 구해야겠지. 근데 동기가 나 지금 다리가 너무 아프거든? 못 뛸 것 같은데. 이렇게 봤더니 모르는 애야.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났어. 쟤 애가 재벌 회장이야. 쟤를 구하면 나는 끝날 것 같아. 뛰어가. 걔를 구했어. 착한 행위다? 아니다 야 칸트는. 동기가 뭐였어? 선의지가 아니잖아요. 조건이 붙었잖아.
쟤는 재벌 회장 아들인데 손자인데 내가 쟤를 구해야지. 동기가 어때요? 선의지가 아니죠. 그러면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칸트한테. 자, 2번에 역시 똑같은 상황이야. 아, 나 힘들어. 나 다리가 아픈데? 딱 봤더니 아, 쟤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뛰어가요. 안 돼요. 착한 행위 아니에요. 칸트한테는. 선의지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뛰어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의무기 때문에 뛰어가야 됩니다. 그런 아이를 보고 구하는 건 인간의 의무야. 못 구했어. 괜찮아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칸트한테. 칸트한테 옳은 행위는 동기가 뭐여야 돼? 선의지여야 돼. 근데 선의지가 내가 이걸 하면 착한 애니까 이건 인간으로서 해야 돼. 안 돼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의무야. 알겠니? 쟤 위험한데? 쟤가 불쌍해. 안 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불쌍해서 뛰어갔어. 칸트한테는 옳은 행위가 아니에요. 동정 갖고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럼 이게 착한 일이니까 그것도 안 돼요. 왜 가야 돼? 의무니까. 우물가에 빠지려는 아이를 구하려는 건 뭐다? 인간의 의무다. 그래서 어떤 것도 붙으면 안 돼. 내 아들이니까 착한 일이니까 불쌍해서 동정심이 일어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역시 아무도 안 틀려요. 아무도 안 틀려요. 그게 뭐니까? 의무니까 뛰어가서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칸트를 보면 여기서는 뭔데? 행위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동기가. 칸트 윤리에서는 이러한 선의지가 동기인 행위만이라고 말했잖아. 진짜 사회 사탐 과목에서 이렇게 100% 강력하게 단언하는 건 윤리밖에 없어요. 그 행위만 옳아요. 그 행위만. 선의지가 동기인 행위만 별표하세요. 옳은 행위다. 반면에 말하죠. 결과적으로 옳은 행동을 했더라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아이를 살렸더라도 개인의 이익 추구나 사회의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행위는 결코 옳은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칸트는 선의지의 지배를 받는 행위. 그럼 선생님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선의지의 지배를 받는 행위가 뭐예요? 의무라고. 그게 의무의식이야. 이게 더 빨리 되죠. 이해가.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 도덕법칙에 대한 자발적 존중. 이게 선의지잖아. 자발적 존중에서 비롯된 행위. 정한 명령에 따른 행위. 이것을 도덕적 행위로 보았다. 다 쓰세요. 너무 중요한 편입니다. 이거 다. 세 개야. 선의지의 지배를 받는 행위. 의무의식에서 비롯된 행위. 도덕법칙에 따른 자발적 존중에서 따른 행위. 아니면 정한 명령에 따르는 행위. 꼼꼼하게 예쁘게 쓰세요. 다 중요한 편입니다. 자, 그래서 아퀴나스의 의무론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칸트. 첫째, 칸트 윤리는 보편타당한 도덕법칙 또는 도덕 원리를 제시해준다. 현대인, 그래서 칸트 도덕윤리를 적용하면요. 답이 명쾌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뭘 고민해? 아, 선생님 제가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했어요. 원하는 임신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뭘 고민해? 칸트에 의하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명확합니다. 답이. 현대인들에게. 현대인들은 윤리적 상대주의와 다원화로 가치 혼란에 빠지기 쉽다. 그렇지. 왜냐하면 현대에서는요. 현대인들이 강조하는 건 혹시 개개인이에요. 상황에 따라 틀릴 수 있고 개인에 따라 틀릴 수 있고 그게 상대주의랑 다원화거든요. 누구한테는 그게 옳은 일일 수 있지만 나한테는 옳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다. 이게 상대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하지. 그래서 가치 혼란에 빠지기 쉽다. 근데 칸트의 윤리는 좋죠. 보편이잖아. 보편. 언제 어디서든이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단 말이야. 언제 어디서든 적용될 수 있는 뭐가 있니? 도덕 법칙이 있죠. 그것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도덕 행위자가 즉 사람이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도덕적 삶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연법칙처럼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 왜? 의무라잖아. 하지만 도덕 판단의 과정에서 구체적 지침이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지 못하는, 즉 디테일의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디테일의 한계가 있다. 얼마나 다양한데. 둘째, 칸트 윤리는 도덕 실천에서 주체적인 자율성을 강조한다. 왜?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칸트는요. 인간은 이성으로 누구나 다 뭘 정언명령을 알아낼 수 있대. 그리고 그거를 내가 지키려는 거야. 누가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원해서 지킨다고 말했어. 그게 인간이면 누구나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주체적이에요. 저 사람을 왜 구해야 되는 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아들이니까 아니랬잖아. 착한 평판을 받으려고. 아니, 내가 선의지가 뭐랬니? 스스로 지키려는 거지. 스스로 지키려는 나의 의지에 따라 구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되게 주체적이에요. 칸트가 제시한 도덕 법칙은 외적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닌 도덕 행위자가 자신에게 나 스스로 부과하고 준수하는 뭐래요? 와우, 자유의 법칙이야. 거짓말 안 하는 건 내가 나 스스로 선의지를 지키려고 하는 나의 의지라고 말했어요. 애들이 아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전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지만 선생님도 동의를 쉽게 못하겠네요. 여기 봐요.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칸트가 말한 이런 정한 명령, 도덕 법칙, 선의지, 그런 어떤 것들이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이렇게 가볼게요.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애들 나중에 지긋지긋해서 여러분 선배들이 다 아예 문장을 외워버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외우고 싶어서 외우는 게 아니라 하도 많이 나와서 저절로 외워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죠. 좋죠. 다운표 안에 있는 거.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선생님 이렇게 긴 걸 외운다고요? 외워요. 하도 많이 봐서 외워.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여기서 중요한 거 동그라미 치세요. 준칙,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법칙. 준칙과 법칙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차이점. 의지의 준칙이 도덕 법칙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자, 봐. 내 의지의 준칙이라는 건 써봐요. 준칙의 뜻. 내가 정한 나만의 규칙입니다.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현진이가 나는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8시에 일어날 거야. 이건 준칙이에요. 현진 알겠니? 너 혼자 정한 거야. 나는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오전 8시에 일어날 거야. 그지? 개인적인 준칙이지. 근데 그걸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하는 얘기는 세상에 있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애들한테까지도 8시에 일어나는 게 우와! 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건 법칙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번에 현준이가 준칙을 세웠어. 나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안 죽일 거야. 살인하지 않을 거야. 자, 일단 그건 뭡니까? 준칙이죠. 현진이라는 개인이 스스로 만든 개인적인 법칙이야. 사람을 죽이지 않을 거야. 근데 그걸 이제 도덕 법칙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 칸트가 말하는 게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야? 우리가 개인적으로 세우는 모든 준칙이 보편적인 입법 원리, 도덕 법칙이 되게 하라고요. 그러니 이게 어렵지만 누가 정한 거니? 내가 정한 거지. 내가 만든 준칙이 도덕 법칙이 되게 행동하래. 그게 무슨 행동이야? 도덕적 행동이야. 그게 옳은 행동이라고. 알겠어요? 그럼 이런 거 있지. 나는 몸이 좀 약하고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학교 9시까지 가야 되는데 나는 12시에 갈래. 자, 이렇게 정했어. 일단 그거는 도덕 법칙을 떠나서 학교 룰에도 맞지 않잖아요. 그렇게 행동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 여기 좋습니다. 언제나 동시에는 외우시고요. 이거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 네모하세요. 이게 뭔데? 도덕 법칙이야. 여기서 법칙의 개념이 뭐였습니까? 법칙의 뜻. 법칙은 내가 정한 나만의 규칙이 아니라 법칙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규칙을 말하는 겁니다.
준칙이 법칙이 되는 순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규칙이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라는 얘기는 도덕 법칙이 되도록 뭐하래? 그렇게 행위하래요. 그게 무슨 행위래? 칸트가 말하는 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윤리적인 행위. 옳은 행위. 사람들이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나는 핸드폰을 소리로 해놔서 막 울리는 그런 행위. 난 그렇게 해야지? 라고 준칙을 세우는 순간에 본인한테는 어떨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행위는 하지 말란 얘기인데 계속 갑니다. 이 말도 너무 많이 나오는 말이죠.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결코 한낱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항상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 대하도록 행해하라. 이것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요? 이제부터 들어요. 얘도 주자. 컬러풀하게.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결코 한낱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항상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 대하도록 행해하라. 칸트가 말한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 꼭 나도 들어갑니다. 내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뭐가 아니라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 대하도록 행위하라.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이 기획사를 하나씩 찾읍시다. 기획사. 뭐 아이돌 기획사도 좋고요. 배우 기획사도 좋아요. 여러분이 이제 기획사를 차렸어. 그리고 연습생들을 받았지.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데뷔를 시켰어요. 되게 운이 좋게 와 데뷔하면서부터 막 차트가 올라가고 인기가 있어요. 항상 그런 말 있지.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얘네 인기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반짝반짝 할 때. 그러면 지금 한창 섭외가 들어올 때 아이들을 스케줄을 빡빡하게 세워서 굴러야겠지. 그러면 여러분 기획사 사장인 여러분한테 그 아이돌 그룹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수단이죠. 돈 버는 수단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좀 봐.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동시에 목적 그 자체는 그럼 선생님 저희가 여러분 기획사 차린 이유가 자원봉사 할 거예요? 기획사를 차린 이유는 딱 하나야. 뭐야? 돈 버는 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 기획사를 차린 거고 그 아이돌 그룹은 여러분한테 수단이에요. 돈을 버는 수단. 그럼 칸트는 그런 걸 하지 말란 얘기 그게 아니라고 현준아. 동시에 목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수단임과 동시에 목적이라는 뜻이야. 아이돌 그룹을 운영하세요. 그들이 스케줄을 소화해 여러분이 돈을 벌겠지. 돈 벌어. 단 수단으로서만 대우하면 그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고 24시간 18시간 돌릴 거 아니야. 그러지 말라고. 동시에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돈을 벌되 그들을 인간으로 대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뭔데? 8시간이면 8시간 6시간 6시간 노동시간을 정해놓고 그만큼만 스케줄을 돌리라는 얘기예요. 잠자는 수면시간, 휴식시간 충분히 보장하고 오케이? 그 얘기야. 그러니 뭔가 오해하시면 안 돼. 인간을 수단으로 쓰면 안 되지. 수단으로만 쓰면 안 되는 거야. 수단인가 동시에 목적을 써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나와 얘들아? 수단이라는 표현을 안 써. 수단과 동시에 목적이란 말을 빼. 여기 봐봐요. 수단을 빼고 그냥 동시에 목적이란 말.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수단으로도 쓰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알겠죠? 돈을 벌어요. 돈을 버셔야죠. 여러분이 편의점을 운영하더라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잖아요. 그럼 아르바이트생은 여러분한테 뭔데? 수단인가 동시에 목적인 거야. 그 얘기는 인권을 존중하면서 아르바이트생한테 일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해요? 정신 딴 데 가지 마세요. 잠깐 이렇게 넋이 나가고 있어 현준이. 현준아? 네가 넋이 나가는 게 보여. 왜? 눈동자가 딴 데를 가 있단 말이야. 돌아와? 일로. 너무 중요한 말이야. 근데 칸트는 이 두 말이면 거의 해석이 됩니다. 안 까먹겠죠? 이 사람이 딴 사람이라는 걸. 그럼요. 안 까먹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뭡니까? 바로 의무론. 의무론 했습니다. 두 개. 가장 대표적인 아퀴나스의 자연법과 칸트의 의무론. 이와 같이 이제 자연법을 정리하죠. 이와 같이 자연법 윤리는 칸트 윤리로 대표되는 자연법 윤리와 칸트 윤리로 대표되는 의무론 윤리는 인간의 존엄성
어때? 확실히 존엄성을 보장하고 있죠. 칸트.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와 평화, 만민 평등, 생명의 불가침성 등 현대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지향해야 될 가치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와 인신매매, 아동학대, 인신매매는 다 사람을 뭘로 보는 겁니까? 오직 수단으로만 보는 거예요. 돈 버는 수단. 테러의 위협,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낙태와 자살, 자연법에 의하면 낙태와 자살은 둘 다 안 됩니다. 자기보존의 원리, 종족보존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등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윤리 원칙으로 현대에도 쓸 수 있다. 이게 핵심이야. 물론 한계 있어요. 한계점은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쓸 수 있다. 그럼 봐봐요. 이제 여기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될까? 사냥꾼이 오고 있어요. 사슴인가요? 소라고 하면 안 되겠죠? 사슴이 숨겨달라고 했어. 혹시 이게 사슴이 아니야? 여러분 아버지나 엄마로 대체 한번 보세요. 혹시 지나가는 사슴 못 봤어? 저쪽으로 도망가던데요. 여기 거짓말 했잖아. 그럼 보자고. 위의 상황에서 아퀴나스 또는 칸트의 윤리를 적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뒤 토론해보자. 먼저 아퀴나스의 자연법의 기본 원리와 칸트의 정언 명령의 의미 한번 보자. 아퀴나스는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는 자연법의 기본 원리를 제시했죠. 이러한 자연법에 비춰볼 때 양심에 따르는 행위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위기에 빠진 사슴을 도와주는 거야. 그럼 아퀴나스의 자연법에 의하면 맞아. 옳은 행위야. 칸트가 제시한 정언 명령은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예상되는 결과나 동정과 같은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선의지에 따른 행동만이 옳은 행동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명을 구하기 위한 선의 또는 이타적인 거짓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무론이지만 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써놓으세요. 이걸 다 쓰라는 게 아니야. 가장 핵심을 쓰라고요. 이거. 아퀴나스는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는 자연법 기본 원리야. 그런 자연법에 비추어 볼 때 양심에 따르는 행위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위기에 빠진 사슴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옳은 행위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칸트는 여기야.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 선의 또는 이타적 거짓말도 용인되지 않는다가 핵심입니다. 핵심을 필기해 주세요.